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자기 개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자기 개발 혹은 자기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사실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기 관리 혹은 자기 개발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12제자와 같이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또 제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상태, 또 건강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아프지 않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식, 즉 암묵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묵 지식은 영어로 implicit knowledge 혹은 implicit memory라고 부릅니다. 암묵 지식에 대한 명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을 고르자면은 아마 폴라니의 역설일 겁니다. 마이클 폴라니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학자는요, 컴퓨터 공학자였어요. 컴퓨터, 즉 기계가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정보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죠.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인간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일종의 통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을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통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말을,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에게 충분히 전달했을 때, 과연 컴퓨터가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폴라니는 바로 이거를 고민하면서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범주에서 우리가 한번 사진도 봤었죠. 개가 어떤 모양인지를 열심히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발이 4개고, 귀가 2개고, 꼬리가 1개고, 입이 1개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개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그게 여기가 다리야. 4개가 다리라고 했지. 여기가 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꼬리고, 여기가 귀고, 여기가 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언어적으로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이거를 학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기계가, 이건 개입니다. 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폴라니는요, 이제 약간 응용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개가 분명한데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기계가 잘 학습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찍었지만 이 동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맞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추지 못해요. 개라는 것을 알아맞추지 못하고요. 에러를 일으키거나 고양이, 이거는 돼지다. 또 이거는 소다. 이렇게 오답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돼지, 소, 늑대, 여우, 호랑이, 사자 같은 포유류는요. 사실 다 다리가 4개예요. 귀가 2개죠.
꼬리가 한 개입니다. 또 입도 한 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폴라니는 깨닫습니다. 아, 인간이 학습하는 정보가 언어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구나.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기계에게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기계는 인간처럼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폴라니는 그의 유명한 저서 암묵적 차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다. 바로 이 말이죠. 이게 폴라니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개발자는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있죠. 사진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뭐 수억 장 이제 보여주면서 기계가 어떤 그 패턴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사물이 뭔지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죠. 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대상, 사건을 언어적으로 매칭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인류가 축적한 기술을 그리고 지식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이처럼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에서 의사소통할 때와 이메일 혹은 문자로 의사소통할 때가 전혀 다른 것과 비슷하죠. 대면에서 의사소통할 때는 언어적인 정보와 아울러서 비언어적인 정보도 전달됩니다. 표정, 몸짓, 억양, 강세,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감정 상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전달되죠. 그런데 이메일, 문자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모티콘이라는 뭐 수단이 있긴 한데 이모티콘은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른들한테 뭔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어른이 문자의 끝에 점점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가끔 어르신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이렇게 점점점 하는 걸 받게 되면은 약간 좀 알 수 없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예, 참 모호하고 어쨌든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이건 또 이제 자주 쓰는 이 문자 같은데 크크.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때그때 다르겠죠. 또 히읗히읗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냥 별뜻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락에 따라서는 별뜻 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대면에서 보면서 몸짓, 뭐 표정, 억양, 강세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크크, 히읗히읗 이것만 보면은 막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언어적인 지식도 비언어적 지식이라는 맥락, 정황, 틀과 함께 제시가 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언어적 정보와 아울러서 비언어적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만들어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절차적 지식으로 넘어가서 폴라니의 역설을 불러일으킨 암묵 지식의 유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지식은요, 영어로 procedural knowledge 이런 말을 쓰고요. 말 그대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절차에 대한 지식, 스키 타는 절차에 대한 지식, 요리 만드는 절차에 대한 지식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스포츠 선수들이 갖추어야 하는 동작, 뭐 어렸을 때 태권도 배워보신 분이나 품새, 야구 선수의 투구 폼, 뭐 타격 폼, 축구 선수의 드리블, 혹은 뭐 농구 선수의 레이업 슛 같은 것도 다 절차적 지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농구 수업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레이업 슛을 배워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레이업슛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즐겨보던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레이업슛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만화에 나온 표현을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이 레이업슛을 설명해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이런 거야. 야, 공을 링 위에 이렇게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해. 그래서 주인공이 레이업슛을 연습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죠. 아, 놓고 온다, 놓고 온다, 놓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해요. 주인공이 이렇게 놓고 온다 중얼거리면서 과연 그 레이업슛을 단번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잘 안 됐습니다. 주인공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하고 자세도 교정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뛰어보고 또 뛰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결국에 이제 성공하게 되죠. 이것이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회전 점프 기술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죠. 트리플 루프, 뭐 트리플 러치, 더블 악셀 등등의 이런 회전 점프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김연아 선수 장학금을 받는 내가 김연아 키즈다. 이렇게. 어느 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직접 가르쳐주는 지금 모임이 있어서, 그 미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몇 명이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그렇게 멋진 더블 악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김연아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야 얘들아, 일단 속도를 내서 스케이트를 타. 이렇게 응? 슉슉슉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빡 줘. 빡 알았어? 그 다음에 재빠르게 팍 뛰는 거야. 이렇게 팍.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 야, 팍팍팍팍 이렇게 돌아. 그 다음에 착지는 사뿐. 나비처럼. 오케이? 응? 알았어? 자, 해봐. 여러분이 이렇게 언어적인 것을 들으면 더블 악셀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전 점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동작을 보고 또 보고 멈춰놓고 다시 재생하고 느리게 봤다가 빠르게도 봤다가 그러면서 그 동작을 막 수없이 또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 상상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동작이 실제가 되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저장된 아주 가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 이미지가, 동작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로 내가 실제로 행한 형태와 일치하는지를 이렇게 막 비교해 봐야죠. 그러면서 연습을 해야죠. 이게 사실 바로 절차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두 장 넘기셔서 지각적 표상이라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 표지판 그림이 있는 곳을 피시면 됩니다. 네, 찾으셨죠? 지각적 표상은요, 영어로 perceptual representa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언어적인 패턴으로 언제, 어느 때나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암묵 지식을 말합니다. 즉, 비언어적 패턴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비언어적인 패턴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비언어적인 패턴이 손짓, 눈짓,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각적 표상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잠금 기능을 위해서 활용하는 패턴, 이런 패턴, 이런 것도 일종의 지각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적 표상의 또 다른 예는 교통 표지판을 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징적인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서울에서 다르고 부산에서 다르다면 사실 지식이 아니겠죠. 각 기호가 상징하는 의미가 모두 동일합니다. 서울에서 유턴 금지 표지판은 부산에서도 유턴 금지 표지판이어야죠.
광주에서 60km 미만으로 가라는 표지판은 대전에서도 60km 미만의 속도 제한을 의미해야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첫 번째 소리를 제가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승용차에서 이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죠. 예, 안전벨트를 정말 착용할 때까지 끝까지 울립니다. 그렇죠? 요것도 지각적 표상이고요. 또 다음 소리로 가볼까요? 네, 무슨 소리일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연배가 저랑 비슷한 세대라는 뜻인데 예전에 있었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의 이 배경 음악입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게임이어서 제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 같은 걸 할 때 어느 방에선가 이제 이 게임기가 누군가 이렇게 킨 거죠. 켜서 이 소리가 나면은 뭐 생일 파티에서 여기저기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이 그냥 다 그 방에 모였어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소리였습니다. 이런 게임의 배경음악 같은 것도 그래서 다 OST도 지각적 표상이죠. 예, 또 다른 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2018년부터 국경 네, 이제 나옵니다. 네, 요 소리인데요. 사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소리지만은 무슨 제목인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제목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 로키의 주제가입니다. 이 제목은 아이 오브 더 타이거죠. 그 다음에 호랑이의 눈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보통 주인공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장면에서 주로 나옵니다. 뭐 줄넘기를 하고 막 계단을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샌드백을 막 이렇게 치고 하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됐던 주제가예요. 또 뭔가 승부를 가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즉 막 긴장이 고조되면서 뭔가 주인공이 이길 것 같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반드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이후에도 뭐 정말 수많은 드라마, 영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거나 막 복수의 칼을 막 갈거나 뭔가 승부를 내야 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이 음악이 쓰이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30분이 넘는 피아노 곡을 막 악보 없이 칠 수 있죠. 이분들에게는 악보가 지각적 표상으로 이렇게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악을 이렇게 악보도 없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각적 지식, 청각적, 지각적 표상도 다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또 이미 습득하고 있는 훌륭한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뭐 사실 청각적, 지각적 표상은 그 얘들이 무궁무진하죠.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CPU를 만드는 기업 인텔,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인텔도 굉장히 유명한 로고 음악이 있죠. 보통 우리가 딩동댕동이라고, 딩동댕동송이라고 부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 안내 음악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매일같이 이제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환승시에 나오는 음악, 그 다음에 뭐 종점에서 나오는 음악, 정말 음악의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지식입니다. 또 이런 지각적 표상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암호와 같은 상징들에 대한 해석 능력이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고고학자들이나 고대 문학 연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또 아마 이 지각적 표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과거의 기호들이 현대의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만 찾아야죠. 고대의 지각적 표상이었던 이런 상징 기호들이 현대의 어떤 것과 매칭되는지를 막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지각적 표상,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로키의 아까 그 음악,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같은 지각적 표상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누군가가 만들어 온 지각적 표상, 이런 암묵 지식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바로 이것이 사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런 상징 기호들, 즉 지각적 표상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긴 할 겁니다. 저도 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소비자 역할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소비자 역할에 더해서 생산자 역할, 크리에이터 역할, 즉 메이커의 역할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암호를 푸시고요. 남들이 만들지 못한 이런 상징기호, 암호를 만드는 분이 되세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호, 이런 로고송, OST 배경음악 이런 걸 만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간 사람이거나 벌써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대학에 온 이유가 이런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고요. 점화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판이 하나 있는데요. 불완전한 형태의 간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 간판의 의미를 모를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현재 막 내가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몹시 고픈 운전자라면 더더욱 이 간판의 의미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판을 보는 순간 음식점 간판이다 라는 거를 바로 아셨을 텐데요. 중간에 스펠링이 하나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뇌는 당연하다는 듯이 빈칸에 O라는 알파벳을 삽입했겠죠. 이게 바로 지각적 표상의 힘입니다. food라는 완전한 문자의 지각적 표상이 어떤 의미에 대응하는지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동 완성 기능, 다른 말로 자동 채운 기능이 발휘가 된 것이죠.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요,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편리하게 원하는 검색어나 검색 문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글의 자동 완성 기능은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우리 뇌에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을 이렇게 흉내낸 거죠. 바로 자동 완성 검색 기능인 겁니다. 혹시 이쯤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언어적인 지식, 그 중에서도 의미 지식,
그 중에서도 스키마, 이걸 떠올리신 분이 있나요? 아마 몇 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키마, 이 도식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 가지 대상이나 속성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개념들의 집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연상작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지각적 표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걸 배우는 중에. 어떤 기호에 대한 의미의 연상작용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예,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 이런 지각적 표상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각적 표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바로 사람들의 연상작용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떠올렸을 때 다른 것이 바로 이어서 생각나도록 할 줄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를 보거나 떠올렸을 때 이어서 바로 다른 것이 떠오르는 현상을 바로 점화, 영어로는 프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뭔가를 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이 만드는 브랜드, 상품을 떠올리게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고요. 빈칸 채우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red, R-E-D로 시작하는 문제와 B-A-N-A-N-A, 바나나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red로 시작하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단해요. 제가 red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가면서 단어를 하나씩 읽을 건데요. 가장 아래 GR이라고 써있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그 빈칸을 적절히 채워서 단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red, blue, orange, yellow 뭘까요? 네, 아마 다들 green이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바나나로 시작하는 문제로 와보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가 바나나부터 아래로 가면서 단어를 하나씩 읽을 건데요. 역시 가장 아래에 GR이라고 써있고 빈칸 나와 있는 곳을 적절히 채우셔서 단어로 만드신 후에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바나나, pear, orange, apple 뭘까요? 네, 아마 grape, 즉 포도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왜 동일하게 GR하고 이렇게 빈칸이 있었는데 red로 시작할 때는 green이라고 하시고 바나나로 시작할 때는 grape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답을 도출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당연한 질문 같아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레드는 색이고 바나나는 과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각 문제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예, 그거요, 그거. 오렌지라고 보이시죠? 제가 질문합니다. 오렌지는 색입니까? 과일입니까? 레드로 시작했지만 오렌지를 그냥 과일이다 라고 해석했으면은 레드로 시작한 문제에서도 그레이브라는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바나나로 시작했지만 오렌지를 색으로 해석했다면 바나나로 시작한 문제의 끝부분을 green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연상작용의 힘이죠.
우리는 red로 시작하는 것을 읽으면서 중간에 있는 오렌지가 당연히 색일 것으로, 즉 오렌지 색으로 믿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또 바나나로 시작하는 것을 읽으면서는요, 중간에 있는 오렌지가 당연히 과일이라고 믿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환경에서 무엇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마 우리 마음이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환경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앞부분에 제시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방향에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점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점화를 사용할 때, 점화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연상작용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왜냐고요? 문화에 따라서 동일한 것에 대한 연상작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는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열되어 있으면 왼쪽 부분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부터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지금 막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다. 그래서 약을 먹었다. 어우,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물론 전 세계인들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석하고요. 그래서 왼쪽을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숫자를 쓸 때도 1부터 10까지 써보라고 하면 왼쪽에 1을 쓰고 10은 오른쪽에 씁니다. 그런데 정말 대부분은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연상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서아시아의 아랍 사람들은요, 글씨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심지어 유대인은요, 글씨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고요, 또 숫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이런 좀 다소 복잡한 표기 방법을 가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부터 글씨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이 그림의 시작을 그러니까 어디로 본다는 뜻일까요? 네, 오른쪽에 웃는 얼굴부터 그림이 시작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기분이 몹시 좋다. 아, 행복하다. 근데 약을 그랬더니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우울해졌다. 아마 어떤 제약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를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나 거기 뭐 신문 광고, 또 아랍인들이 사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에 냈다면은 아마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 새로 개발한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다면 이 그림의 순서를 바꿔야겠죠. 이처럼 문화에 따라서요, 연상작용의 순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신이 의도한 연상작용이 무조건 맞을 거다, 모든 나라에서 적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실패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에 대해서 문화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자면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생각의 지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10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심상, 영어로는 imagery라고 써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심상이라는 것은요, 지각적 표상의 하나로서 현재 감각하지 않은 대상과 사건에 대한 심적 이미지, 소리, 냄새, 촉감을 말합니다. 즉 현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떤 향이 나지 않지만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심상이죠. 그리고 과거에 있던 대상과 사건에 대한 심상도 있지만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는 것에 대한 심상도 존재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후자, 과거와 현재 없는 것에 대한 심상인데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심상이죠. 마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옷을 디자인하는 것 같고, 건축 디자이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표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요, 전에 배웠던 작업 기억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교화, 일레버레이션에 대해서 떠올려 봐야 돼요. 정교화가 뭐였죠? 내 사전 지식을 지금 보고 있는 자극과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 지식들끼리 이렇게 융합하는 거였어요. 어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심상은 지각적 표상들 간의 통합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있던 디자인의 통합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생겨난다는 거죠. 청각적인 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던 음악들의 통합으로 새로운 작곡이 탄생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건축 디자인들이 통합돼서 새로운 건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방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11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주요 인물들이에요. 슬램덩크는 고등학생 농구부를 다룬 만화였는데 이 다양한 캐릭터가 필수죠. 일단 한 고등학교의 농구부 선발 선수만 해도 농구는 5명이 하는 경기니까 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5명을 그려야 되겠죠. 또 후보 선수도 있습니다. 감독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정말 금방 30명 넘게 추가적인 인물을 그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겠죠. 뭐 그뿐인가요? 상대팀 선수도 그려야 됩니다. 상대팀 선수도 선발만 5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도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신문 기자도 나오고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도 나오고 관중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만화가가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각적 표상들 간의 통합,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심상들 간의 정교화가 가진 위력입니다. 한 슬라이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즈니의 명작, 제가 주토피아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아본 곳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토끼가 나온 애니메이션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동안 여우가 나오는 만화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에 있었던 수백 명의 여우 또는 토끼가 아니라 새로운 토끼를 그려야 되고 새로운 여우를 그려야 되겠죠. 뭐 사자, 양, 표범, 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나온 동물 캐릭터와 겹치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디즈니 작가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놨을까요? 결국 이 작가들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파리로 직접 동물을 보러 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새로운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이 작가들은요, 실제 동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눈에 담아야 했던 거예요. 새로운 동물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실제 동물을 보면서 그 심상을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이 바로 21세기의 명작 주토피아 죄송합니다. 주토피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각적 표상까지 살펴봤고요. 암묵적 지식의 또 다른 형태인 조건 형성과 비연합 학습에 대해서는 파트 2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